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마트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하나뿐인 제 딸은 지금 대학병원 내과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일은 혼자 다 하는지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답니다. 남편은 늘 자기 딸 밥 못 먹을까봐 걱정이지요.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 속을 어지간히 썩이고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거든요. 제 결혼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저는 중소도시의 슈퍼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규모가 큰 슈퍼마켓으로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서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목이 좋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슈퍼마켓은 금세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단층이었던 건물을 3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로 올리셨어요. 3층에는 저희가 살았고 2층은 전세를 주었어요. 국제 슈퍼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요. 버스나 택시기사들도 저희 집을 우리 동네 랜드마크로 삼을 정도였어요. 성실한 부모님 덕에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몹시 부러워했고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어요. 화정아,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공부해도 돼? 우리 집? 안 될 것도 없지만 나 피아노 학원 가야 되는데. 피아노? 그런 거 그냥 째고 집에 바로 가자. 응? 그건 좀 곤란해. 엄마랑 약속했거든. 절대 안 빼먹기로. 야, 너는 친구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 매번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미안해. 너 또 자꾸 가게 내려가서 과자 좀 가져오라고 할 거잖아. 와, 너무한다. 만일 우리 집이 슈퍼마켓이면 나는 맨날 친구들 불러서 같이 먹을 거야. 맞아요. 저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슈퍼집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산대 앞에 앉아서 열심히 돈계산을 했고 아빠는 부지런히 식료품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상품을 진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는 직원을 채용할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판매와 계산을 하고 직원은 가게 오픈과 가게 내외부 매대에 상품 진열과 정리, 청소를 했습니다. 주로 배달된 과일과 야채를 박스째 옮겨야 하는 등 힘쓰는 일이 많았어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라 처음 2명은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었는데요. 다행히 3번째로 온 직원이 제법 야무지게 일을 했어요. 우석이라고 했나? 19이면 우리 화정이보다 겨우 2살 많은데 애가 참 어른스럽네. 고생을 해서 그런가? 근성이 있지. 고아라고 그랬지? 고아원 나와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데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우리 가게에서 먹고 재워준다니까 겨우 웃는데. 아휴, 안 됐어. 면접 때 말하는 거 보니까 애가 순하고 선해 보이더만. 내일부터 우석이 식사까지 당신이 수고 좀 해줘. 그러게, 반찬은 뭘 하면 좋을까? 우리 3 식구만 먹으면 대충 해먹어도 되는데 말이야. 제육볶음에 김치찌개, 달걀말이 정도면 될까? 엄마, 뭔데? 누구 와? 너 몰라도 돼. 넌 공부나 열심히 하렴. 다음날 슈퍼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평범하다고 하기엔 미소년에 가까운 얼굴. 호리호리한 체형에 비해 몸이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외모와 근면 성실함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를 비롯한 제 친구들이 우석이 오빠와 말 한번 붙이려고 일부러 저희 슈퍼를 찾아올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희 슈퍼의 매출도 고공행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화정아, 너네 가게 일하는 오빠 몇 살이야? 나보다 2살 많다고 했으니까 19? 왜? 관심 있냐? 그 오빠 진짜 가무성 닮지 않았냐? 슈퍼에서 일하기엔 너무 아까운 몽타주잖아.
아니, 근면성실함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딱 그 오빠지. 우리 언니가 완전 기뻐하겠다. 언니랑 동갑이라고 알려줘야지. 너네 언니는 또 왜? 우리 언니 그 오빠 보려고 맨날 슈퍼 들러서 우유 사오잖아. 냉장고에 우유가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이러다 치즈 공장 차려도 되겠어. 그래서? 오빠 이름은 뭔데? 여자친구는 있어? 몰라? 야, 너 수상한데? 우리의 관심을 네가 커트시키는 거 아니야? 진짜 몰라. 말을 잘 안 해. 친구들이 저를 슈퍼집 딸이라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석 오빠는 쉬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무건수행을 하는 건지 원래 과묵한 성격인 건지 정말 생존과 판매를 위한 말 이외에는 어떤 말도 주저리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교대로 3층 집에서 식사를 하고 슈퍼로 내려가곤 했는데 우석이 오빠도 교대로 저희 집에 올라오고는 했어요. 주말이나 방학에는 엄마를 도와서 밥상을 차리고 오빠를 불러오기도 했죠. 오빠, 식사하세요. 우석이 오빠는 식사를 마치면 딱 한마디 잘 먹었습니다를 남기고는 불이 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2년이 지나도록 저한테 시덥잖은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묵묵히 일만 했어요. 그의 침묵은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까지 홀라당 가져가 버렸죠. 그날은 갑자기 내린 비로 우산 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집이 버스 정류장이 가깝긴 했지만 아무리 뛰어도 비를 피할 수 없는 거리. 죽어라 뛰어야겠다는 각오로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제 머리 위로 커다란 우산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석 오빠. 엄마가 보냈어? 아니. 그럼? 아빠가? 아니, 너 이 시간이면 오는데 비가 오니까 그냥 나와봤어. 마침 그날 오빠는 한 달에 2번이나 쉬는 날이었고 할 일 없이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저를 위해서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던 거예요. 우와, 감동인데? 오빠와 나란히 우산을 같이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0걸음도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어요. 나대지 마라 심장아. 촌스럽게 1억이야? 왜 우리 집은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도 이다지도 가까운 걸까요? 둘이 걷는 이 길이 끝없이 계속되면 좋겠다. 헛된 바람과 깊은 탄식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날 밤은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그건 대입 학력고사 전날의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험생들에게 엿과 떡을 선물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저녁을 먹고 내려오던 우석이 오빠와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화정아. 오빠가 작업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주었어요. 스티커 위에 합격 기원이라고 적혀있는 하얀 찹쌀떡이었어요. 시험 잘 봐. 저는 본디 찹쌀떡을 좋아하지 않는데 집으로 들어와서 그 찹쌀떡을 가만히 가슴에 품어도 보고 입에 대어도 보면서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의 친지들에게 받은 어떤 합격 기원 선물보다 더 감동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눈길은 저도 모르게 우석이 오빠를 향했고 저는 대입 학력고사를 망치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시험 발표가 있던 날 불합격 소식에 낙심하고 해질녘 골목에 숨어 울고 있는 저를 우석 오빠가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화정이니? 화정아, 여기서 뭐해? 오빠.
오빠. 나 망했어. 대학 떨어졌어. 나 이제 어떡해? 내 인생 어떡해? 제가 펑펑 우는 모습을 처음 본 오빠는 저의 갑작스런 눈물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괜히 서럽고 창피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다는 마음에 오빠 가슴에 얼굴을 묻고 또 펑펑 울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버린 저는 한참 후에 고개를 들고 콧물을 훌쩍이는데 코에서 콧물방울이 풍선이 되어 퐁 하고 터졌어요. 콧물방울에 너무 놀란 나머지 괄약근에 힘이 빠졌는지 뒤쪽에서 화답을 하듯 방귀가 뽕 하고 나왔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어요. 제가 숨을 쉬면서 다시 콧물방울이 퐁 하자 방귀가 다시 뽕 하고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퐁뽕 퐁뽕. 콧물과 방귀가 하모니를 이루는 이 참사를 우석이 오빠 앞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오빠를 빤히 쳐다보았고 다시 콧물방울이 부풀어 오르자 오빠는 참고 있던 웃음을 끝내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입을 삐죽 내밀고 울상이 되어 다시 울 준비를 하는데 오빠가 커다란 손으로 눈물이 흐르는 제 얼굴을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넌 어쩜 우는 것도 이렇게 귀엽냐? 오빠. 방금 내 추한 모습은 다 잊어줘. 제발. 레드썬! 그래. 레드썬. 난 벌써 다 잊었어. 그러니까 너도 오늘 시험 결과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너도 해. 레드썬. 대학교 낙방과 재수로 인생이 다 끝난 것만 같았던 저에게 우석이 오빠는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어요. 우석이 오빠와 함께라면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오빠가 쉬는 날이면 학원까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냉면도 사 먹고 만두도 사 먹는 게 저희들 데이트의 전부였지만요. 저에겐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오빠, 나 꼭 대학 붙을 거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나 대학 합격 통지표 받기만 하면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라고. 오빠랑 사귄다고.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어? 너무 앞서가지 마. 일단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 오빠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꼭 가야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해야지 부모님께 당당하게 오빠와 연애하겠다고 말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2년제 전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배우는 뷰티 아트과였는데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메이크업 기술을 갈고 닦아 우석이 오빠 앞에 최고의 미인으로 거듭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서야 저는 부모님께 오빠와 만나고 있다고 앞으로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구나, 네가. 얘가 아유 고생을 안 해봐서 지금 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 너 지금 기름통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엄마도 인정했잖아. 근면 성실히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석이 오빠라고. 내 친구가 그랬을 때 사람 정확하게 본다고 그랬잖아. 아빠는 뭘 했어? 선하고 순하다고 그랬잖아. 근면 성실하고 선한데 나한테도 잘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잖아. 왜 반대하는 건데? 여보, 얘 좀 말려봐. 사랑에 눈이 멀어서 머리가 꽃밭이야. 완전 돌았어. 적어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으면 아빠도 인정하겠지. 안 그래, 아빠?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화정아, 그건 틀리고 맞고 양심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이 두 사람만 좋아서 성사되는 게 아니야. 결혼은 말이다. 집안과 집안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이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 우석이 부지런하고 착하고 입댈 데 없이 괜찮지. 부모된 입장에서도 가족도 집안도 없는 사고 묻힌 고아를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의 짝으로 맺어주고 싶지는 않다. 너도 더 정들기 전에 헤어져.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아빠, 그래도 아빠는 다를 줄 알았는데 아빠도 똑같아. 엄마나 아빠나 다 속물들이야. 토할 것 같아. 우석이 오빠와의 연애를 환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와 아빠는 당장 우석이 오빠를 집으로 불러서 야단을 치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애가 철이 없으면 너라도 정신을 차리고 애를 말렸어야지. 정말 실망이다. 우석아, 나는 널 가족처럼 생각하고 널 믿었는데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앞으로 우리 화정이 안 만날 거지, 응? 약속해. 약속하면 용서하마.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화정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 미쳤구나. 감히 누굴 넘봐? 아빠가 우석 오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바람에 오빠가 방바닥에 너부러졌어요. 화가 끝까지 난 아빠는 씩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나가. 내가 도둑을 집에 두었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사장님,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나가 당장. 오빠는 눈물을 훔치면서 2층 자기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고로 부모가 뜯어말릴수록 자식의 마음은 불타기 마련이죠. 저는 얌전히 방 안에서 부모님의 기색을 살피다가 집안이 조용할 때 쪼르르 오빠 방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오빠와 저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생결단을 내렸습니다. 야반도주를 하기로요. 새벽이 오기 전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에게 단문에 편지를 써두었어요. 저를 찾지 말라고. 대학은 휴학을 했고 저희를 찾을 수 없는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석 오빠가 차곡차곡 저금해 놓은 돈으로 월세방을 구하고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남편은 농수산물 시장에 취직을 했어요. 화정아, 힘들지? 넌 이런 고생 해본 적도 없는데 나를 만나서. 오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내가 공부는 좀 못해도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 있어. No pain, no gain. 무슨 일이든 성공을 하려면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야. 나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오빠만 있으면 돼. 난 내 선택과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게. 꿈도 없던 놈이었지만 너희 부모님을 보고 꿈이 생겼어. 꿈? 응. 너희 부모님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웃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내 꿈이야. 우와,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너와 함께라면 문제 없어. 응, 오빠. 이제 오빠 꿈이 내 꿈이야.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솔직히 그때는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시기였지만 마음만큼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다정하고 성실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림이 없었어요. 저는 3년 만에 임신을 하고 산달이 다 되어 마지막 검진을 하려고 산부인과에 갔을 때 우연히 고향 친구 미니를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던 미니가 사촌 언니를 만나러 병원에 왔다가 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야, 김하정,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우석 오빠랑 도망쳤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였구나. 와, 대박이다. 우석 오빠는 주인집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야? 왜 하필 너냐? 야, 너야말로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배불뚝이 산모 앞에 두고? 아이씨, 미안. 이런 데서 널 볼 줄 몰랐거든. 우리 집 대표로 사촌 언니 보러 왔다가 월척을 낚을 줄이야. 월척이라니, 너 태교에 몹시 유해한 아이구나? 우리 애가 듣는다고 말 좀 예쁘게 해줄래? 근데 너희 부모님은 아시니? 너 임신한 거?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혹시나 해서 말인데 너 나 봤다는 말 하지 마. 저는 미니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입이 싸서 별명이 사스였던 미니는 곧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제가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해졌고 미니의 고자질로 부모님은 곧장 서울로 제가 출산하려고 들어온 산부인과로 달려오셨습니다. 4년 만에 엄마를 보는데 당연히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구나 첫 출산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었던 참이었거든요. 아이 모진거사, 아무리 그래도 네 혼자 애를 낳으려고 해. 네가 부모가 없어, 친척이 없어. 왜 너 혼자 애를 낳아? 엄마, 나 혼자 아니야. 우석이 오빠 일 마치면 올 거야. 우석이가 친정 엄마니? 걔가 미역국을 끓여줘? 목욕을 시켜줘? 걔가 뭘 알아서. 너는 정말 이 엄마 속을 얼마나 썩혀야 철이 드니? 엄마 가슴 찢어지는 거 보고도 이럴 거야? 엄마, 우리 남편 욕할 거면 집에 가. 아빠도 우리 인정 안 하면 안 볼 거야. 아이고, 열려놨어. 엄마, 배 아파. 저는 무사히 딸을 낳았고 제 딸이 복덩이라 그랬는지 딸의 출산을 계기로 부모님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던 부모님도 결국 딸과 남편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저희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슈퍼마켓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저희 동네도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저희 집이 있던 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국제 슈퍼는 이제 아파트 상가 2층에 자리한 국제 마트가 되었고 저도 차곡차곡 나이를 먹어갔죠. 그동안 남편이 아빠의 일을 물려받아서 일을 했고 아빠와 엄마는 그동안 못했던 문화생활을 누리시겠다면서 사회복지관과 문화센터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사위를 잘 둬서 심신이 편안하다고 마르고 닳도록 사위 칭찬을 하신답니다. 여보,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을 한다던데 당신은 어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가정적이야? 나는 자기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이상하더라. 나 안 잘생겼어. 당신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뭐야, 그럼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는 거야? 아니야, 내 친구 미니도 정수기 언니도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이 날 좋아하니까 일부러 장난친 거겠지. 아휴, 당신도 참. 남편은 제가 남편 바보라서 그렇다지만
제 눈에는 정말 완벽한 남자거든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은 우리 집의 복덩이라고 했잖아요. 딸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화해를 했고 얼마 안 있어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와 상가마트 분양권을 갖게 되고 덕분에 집안 살림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누굴 닮았는지 딸은 머리도 비상하고 집중력도 좋아서 학교 성적이 늘 좋았어요. 그것도 어지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특출나게 잘해서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하더니 급기야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슈퍼집 딸인데 누구는 야반도주하고 누구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구나. 엄마가 아무리 비꼬아도 지은이는 내 딸이거든. 서울대 의대생.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 아유, 잘났다 정말. 진짜 신통방통하지. 우리 집안에 저렇게 명석한 애가 나오다니. 지은이는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가 분명하다. 아빠, 그게 다 전씨 집안의 피가 흘러서 그래. 우리 남편이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의대 각오도 남았지. 여보, 부끄럽게 그건 아니잖아. 제발 그만해. 아, 정말. 할머니, 엄마, 나 내일 서울 가면 여름방학 때나 올 텐데 끝까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거야? 아이고, 우리 딸, 짐은 다 쌌어요? 응, 엄마. 여보, 우리 내일 서울 올라간 김에 옛날에 살던 동네도 한번 둘러보고 오자. 가게는 엄마 아빠가 좀 보고. 내 기숙사 들어가는 날이거든. 두 사람 애정행각하러 가는 거 아니고? 예, 벌써 20년이 지났잖니. 신림동에 살던 집 아직도 있으려나? 단칸방인데도 너무 행복 같지, 그치? 벌써 그렇게 됐나? 세월 참 빠르다. 젖병 들고 울던 녀석이 대학생이 됐는데 당신은 방부제를 먹었나?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자기도 참. 빨리 가고 싶어. 서울 여기 있으면 토할 것 같아. 지은아, 이 할미도 데려가 주렴. 행복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을 때면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로 올라가기도 했고 방학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희 딸은 학교에서 별명이 독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교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혼밥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병원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차가 됐을 때 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 집에 톡 내려오지 않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여보, 지은이 연애는 하는 걸까? 여태 한 번도 간섭은 안 했지만 누굴 집으로 데려온 적도 없고 소개받은 적이 없잖아.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똑부러진 애잖아.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지켜보자.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잖아. 나는 엄청 싹싹하고 다정한 사람이 지은이 짝이었으면 좋겠어. 착하고 싹싹하고 거기다 잘생기면 금상첨화고. 우리 애가 손이 많이 가잖아. 당신처럼 잘 챙겨주는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김 여사, 욕심이 과하십니다. 전 사장님은 너무 여유 있으시고요. 한창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굳이 남자를 만나려고 하겠어? 공부한다고 바쁘네. 스트레스 주지 말고 보약이나 한 재 보내. 아, 그렇지. 그럼 국시 통과하고 자리 잡으면 주말마다 선자리에 내보내야지. 아이고, 당신이 못 해본 거 딸내미한테 대리만족하고 싶은가 봐? 그럼 휴학하는 바람에 미팅 한번 못 해보고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아깝지. 아까워. 그렇게 아까우면 뭐 지금이라도 결혼 물러줘? 아, 여보, 농담도 못해요. 통 내려오지 못하는 딸아이를 보려고 저희들이 서울 딸의 집에 갔을 때였어요.
딸은 저희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반가워하더군요. 나이스 타이밍. 안 그래도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었는데 잘 됐다. 뭐? 소개시켜줄 사람? 혹시 애인? 응, 엄마. 사실 내가 인연을 쭉 좋아했는데 드디어 우리 사귀기로 했거든. 진지하게.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서 연애는 어떻게 했대? 엄마, 전쟁통에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들은 태어난댔어. 그래. 어떤 사람이냐? 나이는. 나보다 1살 많은 연구원이야. 신경과학 분야에서 로봇공학 연구하는. 이야, 아빠는 말도 못 붙이겠다. 아주 굉장한 사람인가 봐. 아빠, 알지? 내 눈 높은 거. 아빠를 보고 자라서 엄청 높잖아. 안 그래도 우리 집에 같이 내려갈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엄마 아빠가 와줘서 너무 좋다. 이건 신의 계시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중에 하시면 엄청 섭섭해 하실 텐데. 일단 엄마 아빠부터 인사하고 다음에 집에 초대하면 되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네가 이렇게 들떠있는 거야? 그래 보여? 엄마, 나 예뻐진 것 같지 않아? 외국 사람들이 다들 그러던데? 엄청 예뻐졌다고. 사랑에 빠져서 그런가? 아유, 살다 별일을 다 보네. 이튿날 저희 부부는 딸이 소개하는 그 청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 한 식당에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딸과 딸이 사랑하는 그 청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딱 부러진 어깨가 매우 듬직해 보였어요.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원재라고 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낯선 위화감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뭘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청년의 오른팔이 이상하더군요. 청년은 자연스럽지 않은 손, 의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 손이... 네, 의수입니다. 제가 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인데, 그것도 서울대 의대 나와서 앞으로 성공가도를 달릴 아이인데 제 짝으로 장애인을 데려오다니 인지 부조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이성의 끈을 잃고 말았던 것 같아요. 난 이교제 반댈세. 결혼? 어림없어. 내 딸이 왜? 뭐가 부족해서 자네 같은... 말도 안 돼. 엄마,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사람 오른팔이 없어도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야. 착해서 효심도 깊고 이 사람 어머니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문 간병인보다 더 간병을 잘했어. 한 손으로 자기 엄마 간병까지 척척 해내는 사람이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딸은 제 반응에 놀라서 청년의 장점을 두서없이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몰라. 모르겠다. 의사 딸 둬서 호사만 누릴 줄 알았지. 이런 경우는 상상도 못해서. 여보, 일어나, 가자. 그냥 오늘 똥 밟았다고 생각할게. 나는 절대 두 사람 인정 못해. 자네 앞으로 우리 딸 근처에 얼씬 더 말게. 안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니까. 너무 흥분해서 일어선 나머지 제가 상을 밀어서 상위에 있던 음식들이 마구 뒤엉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보, 뭐해? 당장 나가자고. 엄마, 정말 그럴 거야? 이대로 나가면 우리 다시 못 봐. 얼씨구, 협박이냐? 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네 협박 하나도 안 무섭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것! 저는 방문을 확 열어 제끼고 씩씩거리며 한식당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오른팔이 없는 청년이 저를 따라 나오더니 어머님, 저 혹시 8년 전에 만난 적 있죠? 뭐? 8년 전? 무슨 소린가? 8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거기 인터체인지에서 자네가 그걸 어떻게... 그때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을 꺼내드렸는데 맞네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까만색 SM5 맞지? 자네 우리를 꺼내줬던 그 야구 모자. 근데 자네 팔이 왜 이렇게 된 건가? 설마 8년 전 그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폭우까지 쏟아져 운전하기 힘든 그런 밤. 경남 장유에 사는 이종사촌 오빠네 초대로 집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개고 날이 밝으면 출발하라는 올케의 말을 외면하고 제가 고집해서 야밤에 고속도로를 달렸던 날이었습니다. 중소도시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로 들어갈 무렵이었죠. 여보, 올케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차들도 없고 가로등도 이렇게나 없었나? 너무 무섭다. 아니, 괜찮아. 천천히 달리면 돼. 지은이도 있는데 서둘러 가면 좋지. 그때였어요. 빗속을 미친 듯 돌진해오는 트럭이 우리 차를 앞질러 가더니 고가도로 위에 갑자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부딪히겠어! 제 말에 남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바람에 차가 빙그르르 돌더니만 그만 고가도로 밑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남편의 차는 전복되었고 제 머릿속에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운전석을 보니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운전석이 도로에 깔려있는 상태. 남편을 꺼내려면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머리에 피범벅이 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차에서 내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남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두 다리는 전화를 걸어 119를 부른 뒤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하얀 얼굴이 보였어요. 숨을 안팎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남편이... 청년은 전복된 남편 차의 문을 가까스로 열고 저를 꺼내주었습니다. 저는 갓길에 쓰러져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청년이 다시 저희 차로 들어갔어요.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고 의식을 잃은 남편을 힘겹게 꺼내는 순간 두 사람의 무게 때문인지 차가 철컹하는 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거꾸로 전복이 되었죠.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몽롱했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시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까무룩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머리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머리가 찢어져서 몇 바늘만 꿰매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났나 싶게 멀쩡했고요. 그때 저희를 구해준 청년이 궁금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올 때 같이 온 청년 없었나요? 21~22살로 보이는... 맞다. 초록색 모자를 썼어요. 김하정님, 전우성님 맞죠? 저희 병원에는 2분만 실려오셨는데요.
저 분명히 저희를 구해준 청년이 있거든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볼 수 없을까요? 긴급구조라는 게 워낙 응급한 일이라 글쎄요. 구조자 연락처를 챙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바빠서 이만. 그 뒤로 그 간호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저희가 퇴원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를 데려온 구조대가 어디인지만 알아도 수소문을 해볼 수 있으련만 응급실에 메모는 남겨놓고 왔는데 다들 바빠서 아마 못 챙기겠지? 우리 생명의 은인인데 마음의 짐이 한가득이네. 상처가 아물듯이 사고 후유증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그 청년이 도와줬던 그 일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가 왜... 네, 그때 차가 내려앉으면서 제 오른팔이 끼었어요. 어머나,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다행히 구급차가 바로 도착해서 저도 응급처치를 받고 접합수술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결국 절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때문에 어떡해. 그런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병원에 왜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외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하셨대요. 저도 그땐 기억이 없어서. 여보, 지은아, 우리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어. 어떡해? 우리가 미안해서 어떡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오른팔이 없다고 우리 딸과 헤어지라고 뻔뻔하게 소리 지르고 무시했던 사람이 저희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는 사실. 게다가 저희를 구하느라 제가 혐오했던 그 오른팔을 잃어버렸다는 무시무시한 진실. 저는 당장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에는 없을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말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고맙네. 고마워. 저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우리가 원망스러웠을 테지. 안 그런가? 아니에요.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후회하기도 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다시 그날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저는 주저없이 두 분을 구할 거라고. 그러자 모든 것이 명료해졌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고. 저는 아직 살아있고 남은 게 많았거든요. 다리도 멀쩡하고 제가 왼손잡이인데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이 절단됐으니 그나마 천만다행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엄마,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 엄마가 바보였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충격을 받으실 게 뻔했는데 제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가 미리 말했으면 우리 엄마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 그럼 자기가 우리 아빠 생명의 은인인 것도 몰랐겠지. 우리 계획은 성공한 거야. 역시 난 지니어스. 똑똑해. 아이고, 남사스럽게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피트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 야구 선수인데 한쪽 팔이 없다는 게 믿겨?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세계대전 때 일이니까 까마득한 옛날이긴 하지. 피트 그레이를 영입할 때 구단주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스카우터들이 선영입 후만남 방식으로 일단 구단에 입단시키고 봤대. 구단주는 계약하는 자리에서 처음 그 선수를 보게 됐겠지? 그런데 팔이 하나밖에 없어. 그걸 본 구단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스카우터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영입을 철회하지 않고 정식으로 받아들였대. 이걸 내가 벤치마킹한 거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 팔로 야구를 했다니 정말 못할 게 없는 세상이야. 그래도 나 때문에 자네가 이런 불행을 겪었으니 너무 미안하네. 미안해. 아닙니다. 팔을 절단해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 손발 절단 환자들 감각을 되살려주는 로봇 기술 연구하고 있어. 어머, 세상에 그런 게 있어? 네, 이미 과학자들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과 다리를 개발했고요. 미국에서는 사고나 전투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로봇 기술을 적용해서 손가락의 촉감을 구현하는 연구가 성공했어요. 아무리 정교한 로봇 팔이라도 촉감까지는 되살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계도 서서히 극복할 단계에 이르렀어요. 저도 그 연구 개발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못 알아보고. 여보, 나 손수건 좀 줘. 얼굴 좀 가리고 있게. 엄마, 아까 심하긴 했어. 밥상을 확 뒤엎고 말이야. 뒤엎은 거 아니거든. 일어서는데 상이 밀려서 그런 거거든. 여보. 그래, 내가 봤어, 밀리는 거. 비록 의술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서핑도 할 줄 알고 배드민턴도 쳐. 조만간 촉감 기술을 장착한 로봇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우리 결혼 허락해주세요. 당연하지. 이 결혼 난 찬성일세. 열렬히 격하게 찬성일세. 그치 여보? 고맙네. 내 생명의 은인이 사위라니. 정말 고맙네, 고마워.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저희를 구해준 청년을 사윗감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엄마는 쾌재를 부르면서 저를 놀려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항변을 할 수가 없더군요. 얼마 안 있어 사돈댁과 상견례를 했어요. 교사 출신의 안사돈과 교수로 재임 중인 바깥사돈의 위험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때문에 아드님이 장애를 얻게 되었으니 저희가 무슨 염치로 앉아있겠습니까?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사돈, 이 좋은 날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게 왜 사돈의 잘못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불행을 겪기도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민준이가 좌절을 딛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8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이런 인연이 흔치는 않겠죠? 그뿐인가요? 저도 귀한 따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3년 전에 위암 수술 받고 후유증으로 생사를 오갔는데 그때 따님이 정말 저를 살뜰하게 챙겨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문진하면서 저를 살피는데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감이라고. 저희는 지은이 아니면 누구도 저희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집안일에는 서투나입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 상견례가 끝나고
딸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사위를 본 날 팔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무슨 짓을 했었나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반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니었나 봐요. 엄마 생신이라고 예비 사위까지 불러서 가족 생파를 하는 날 엄마는 또 저를 놀려댔습니다. 이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나온 거지. 아유,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우릴 악독한 부모로 만들더니만. 왜? 네 딸내미 결혼할 땐 왜 그랬니?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우릴 그렇게 가르쳐 들더니만 이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봐. 엄마, 그만. 그 말 10번 더 하면 100번인 거 알지? 아, 왜 그래? 정말 우리 사위 앞에서 나도 좀 고상하게 있고 싶거든. 고상은 개뿔. 니들 야반도주하고 우리가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하고 심장이 쑤시는데. 민준아, 내 그 이야기 좀 해주랴? 네? 장모님이 야반도주를 하셨다고요? 어머님, 그런 과감한 면이 계셨군요. 두 분의 러브스토리 정말 기대됩니다. 아니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 엄마, 주책이셔. 그만 좀 해요. 민준아, 너희 장인 장모는 애 낳고 뒤늦게 결혼식 올렸어. 아, 엄마! 지금도 결혼식 날 눈물 흘리시던 장인 장모님 모습 떠올리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때 흘리시던 눈물의 의미를 알기에 아픈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평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네, 농담을 이리 진담으로 어쩌나. 이거 참, 내가 쑥스럽구만. 그러게 그만 좀 놀려. 이런 걸 모전여전이라고 하는 게지. 핏줄이 무섭다. 무서워. 아빠! 할아버지! 그랬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믿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딸아이의 성격은 어릴 적 저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만치 백발의 노인이 된 저희 부모님이 보이시고 늠름한 사위와 곱게 단장한 사부인과 정중한 바깥사돈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흰 가운 대신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가 백설공주처럼 부케를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 옛날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뒤늦은 허락을 받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지만 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죠. 남편도 저도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 하는 불안함. 알고 보니 아빠는 차가 막혀서 식장에 늦게 도착하신 거였어요. 늦었지? 좀 미안하네. 아버지는 남편을 얼싸안고 덕담을 건네주셨습니다. 축하하네. 내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그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이 식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터라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허, 이 좋은 날 신부가 벌써 울어서야.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 고집대로 결혼을 했던 저였기에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응? 우리 결혼할 때 아빠가 늦게 와서 걱정했던 거 기억나? 일부러 안 오시나 해서 식은땀이 줄줄 나왔지. 그때 결심했잖아. 그 어떤 사위보다 훌륭한 사위가 되겠다고. 고아 사위를 맞이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장인 장모님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잘 살겠다고
결혼식 내내 다짐, 또 다짐했지. 우리 애들은 무슨 다짐을 할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다짐, 각오 이런 거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만 주면 좋겠어. 응? 나도. 나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자기랑 결혼해서 우리 지은이 낳은 것 같아. 나도 그래. 남편의 손을 잡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딸아이의 자태가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제 딸아이를 기다리는 사위가 너무 의젓하고 늠름해서 주책 없이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결혼식 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테죠. 저희 부모님에게 앞으로 더 잘해야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연락하고 이제야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 딸아이와 사위의 결혼을 축복해주세요. 두 사람이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지만 힘든 역경을 잘 이겨낸 맷집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한 마음입니다.